김건희 씨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중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씨가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정도였죠.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포토라인 앞에서 짧게 출석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두 분께는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기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동안에 그 V 제로로 불리면서 정말 많은 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받는 혐의만 해도 16가지에 달하거든요. 그런 많은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과 윤석열의 검찰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오히려 이런 의혹들을 다 비호하고 오히려 김건희에 대한 로펌 역할을 자처하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포트라인에 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또 건불 10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출석하면서 그 말한 이제 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려 16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 말을 보면은 자기가 저지른 16가지 혐의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정치적 그 수사로 또 저는 그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16가지 혐의가 단 한 가지라도 이게 사소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 건의기에서 그 전에 이제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그 조사했던 국장이 그 김건희를 면죄부 준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중대한 그 범죄 혐의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보고 이제 특검은 이제 정말 그 성역 없이 철저하게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도 이제라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 진술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 죄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포토라인에 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특히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부분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담담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될 텐데요. 다만 특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시 여당일 때 특검 추천권이 아예 봉쇄가 된 상황이거든요. 특검의 기본 성격은 보충성이고 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현재의 구조상으로 볼 때는 특검이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특검이 정치적 공세 또 여론몰이식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국민적 피로감과 함께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담담하게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의 시작, 철저한 수사 촉구고 국민의힘에서는 법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제 그동안 나왔던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한 것은 윤석열 당시의 정치검찰들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그 표적 수사와 그 기소폭탄 등으로 인해서
그 정치적인 반대쪽에 있는 쪽을 탄압하는 그 기제로 사용돼서 검찰 개혁의 원인을 자초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내용들로도 발의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특검들은 하는 수사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수사된 결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그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성실하게 진술하겠다 이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이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공천 개입이라든지 건진법사의 뇌물 수수 관련된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엄청난 기간 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져 있고 많은 그 물증 그리고 또 증언 심지어는 녹취록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아마도 이미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물증과 관련된 그런 그 진술들에 대해서 본인이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본인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에서의 그런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만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의 극히 예외적인 제도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특검 3개 특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하나 그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특검이 내놓는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사 내용이 수시로 언론 플레이처럼 보도가 되는 결국은 흥미 위주로 흐르게 된다는 점이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 사법 절차가 붕괴되고 오히려 예외적이고 법충적으로 작용되어야 될 특검이 오히려 원칙처럼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권력을 진 쪽에서 특검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우려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또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공정하고 그리고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히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좀 그 반추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할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든지 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 대한 특검을 도입할 때는 항상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 특검을 추천해 왔죠.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그와 같은 선례를 따랐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또 당연히 특검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관련 사건과 연관된 인지된 수사까지도 다 포함되어 왔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특검보가 이렇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그 특검 법 조문에 있는 범위 안에서 피의 사실 공포가 아닌 선 안에서 알 권리의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특검이거든요. 특검의 추천 권한이 누구에 있었는지 지금은 국민의힘은 그 특검 추천 권한 자체가 봉쇄된 상황에서 특검이 구성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이제 특검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수사나 체포 또는 뭐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자극적인 소재가 지금 너무 많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전 대통령께서 수사에 임하시는 게 맞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세세한 부분들이 흥미 위주로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특검이 오히려 언론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 인신이 구속되어 자유가 박탈된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실 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특검이 이런 오해가 없도록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구인이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굳이 국익을 조회해 가면서까지 대통령을 인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전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임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런 특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굳이 무리하게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런 망신주기 수사 과연 필요할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금 의문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재집행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법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뭐 달성할 정치적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인가를 저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늘상 해왔던 얘기가 공정과 법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칼끝이 본인한테 이제 해당이 되니까 본인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묵비권 행사하는 것은 그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의 선택 사항일 수 있지만 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것, 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의 영역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그 법 지식을 통해서 법고라지처럼 빠져나오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법 위에 군림하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지금 속옷을 입고 저항하는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렇게 연출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연출한 것이고 외신조차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구치소장한테 그 인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도 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 법감정을 다시 살펴서 특검에서 법의 엄단함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소환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특검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왔어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빠르게 알려주길 텐데 이제 변호인의 선임기가 접수됐기 때문에 아마 조사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반론. 네.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마 그 속옷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하는 입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아마 본인의 지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속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아마 체포를 또는 구인을 피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부분은 변호인 측과의 해석에서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인 선임도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끌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제 와서 변호인 선임계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체포영장의 그 시한이 내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변호인과 그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조율했는데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 재집행하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지병 그런 말씀도 했지만 속옷을 벗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온도, 체온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속옷을 벗었다라고 그렇게 그 변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변호동입니까? 그래서 파충류 아니냐라는 얘기, 그런 희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냐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사안이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입니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춘석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연합뉴스 TV가 이제 작년 10월에 영상도 또 확인을 했는데 같은 이름의 또 매수 주문까지 하는 모습이 또 화면에 포착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탈당,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제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이 세게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맞죠. 그러니까 네.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차명으로 보좌진의 그 계좌를 가지고 그 계좌를 가지고 했다는 건 더 큰 문제이고, 그래서 가장 당과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가장 강한 조치로 저희가 지금 그 빠르게 조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 이후에도 제명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네. 대통령께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바로 해촉 지시를 하셨고, 또 수사를 잘 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 얘기한 상황이라서 그 우리 당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탈당을 했고 뭐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또 다른 후속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은 탈당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의 조사 자체는 되지 않더라도 뭐 윤리 제소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과거에 이제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의혹 있을 때 전수조사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례에 비춰서 필요하다라면 모든 조치들을 해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일단 탈당했는데 제명에다 수사까지 하면 세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 이게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요, 우리 국가 권력의 어쩌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께서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도중에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제가 여기서 뜨는 생각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문제고요. 아마 국가 기본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하나의 서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떳떳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일당 독재, 그리고 지금의 국회, 민주당의 독재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불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본시장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요. 본인이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 저는 이준석 의원 말고도 이런 일에 관여된 분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오전에 투자를 한 그 종목이 오후에 우리나라 대표 AI, 인공지능 업체로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본인이 이용을 한 거죠. 활용을 한 부분이 있고 이해 충돌 부분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과거의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전혀 등록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민주당이 아마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오만함과 독선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분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결국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되는 모든 법을 수문장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저렇게 태연하게 탈법 행위를 했다. 제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돌려달라. 결국 과거의 관행이 원내 1당과 원내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짐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끌고 가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이 두 개의 자리를 다 독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고리가 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은 후보자를 내서는 안 된다. 아마 이 부분은 법사위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맡았던 자리 지금처럼 계속해서 민주당에 줘야 될까요? 저는 국회 내에서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정치의 기본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제2당인 국민의힘에게 이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법사위원장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포인트는 이와 같습니다. 즉 내가 남보다 빨리한 정보를 가지고 과연 투자를 하거나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그걸 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도 불법 행위고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대한 범죄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AI에서 경제 2분과장 맡으면서도 그 관련된 그 국정기획을 하던 그런 분이 또 관련된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그 의혹, 그 혐의 이것 대해서는 그 중대함은 뭐 이렇게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찰 수사가 이제 바로 진행이 됐으니까 그 경찰에서 엄중하게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그 당하고 대통령이 취한 태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저희가 당에서 가장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제명하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당에. 그리고 대통령도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도 했고 바로 해촉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반대로 저도 약간의 이제 반론을 이제 공격을 많이 하시니까 반론을 취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태원 참사로 100여 명의 그 국민들이 사망했는데도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돌았고 최혜병 순집 수사 외압 사건에 있어서도 임성근 사단장 지금 그 감싸고 돌다가 지금 특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같이 강하게 비판을 하시던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전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탈당을 했다가 그것이 잠잠해지면 은근슬쩍 복당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반복돼 왔었잖아요. 그런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그런 거조차도 그런 가능성조차도 차단하겠다 해서 제명 조치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당직자 폭행으로 인해서 그때 문제가 되니까 당의 그 징계 절차가 진행되니까 탈당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은근슬쩍 복당을 하시고 원내대표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비판을 할 때에도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반론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물타기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500만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는 거죠. 결국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한 거와 정려 상반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한다. 저는 우리 의회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아마 이분 말고도 이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제 원내 2당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신속하게 법사위원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의 또 주장은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그 자리 야당에 돌려줘야 마땅하지 않겠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춘석 의원의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하게 지금 당과 대통령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그 이춘석 의원과 관련된 것은 여야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다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건 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법사위원장을 했다 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논리까지 가는 것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리의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직위인 것이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연관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에서 하게 된 것은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22대 때 여야 간에 합의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거기도 하고,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그 21대 때 많은 개혁 민생 법안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다 좌절돼 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법사위에서 또 그거를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상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우리 당 차원에서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추석 전에 그 빠른 시일 안에 빨리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협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 법안들에 대해서 전부 다 또 통과시키지 않고 발목 잡기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대로 이렇게 하되, 그 법사위원장을 그거랑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주장. 예, 앞서 김병규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적임자에게 이 자리 맡기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네,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발언과 전혀 안 맞는 부분이죠. 기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게 과거에 민주당의 발언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저 자리에 다시 민주당 의원으로 놓겠다. 지금도 민주당의 일당 독재, 일당 폭주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이춘석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어느 국회가, 어느 문명 국가에서 저렇게 떳떳하게 국회 본회의 중에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일당, 이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폭주하는 그런 권력을 누군가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국회의장과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모두 한 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어 장치가 없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인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도적 장치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장치 중의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원장이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 힘에게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그리고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7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통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8월 방송 나머지 두 가지 법안,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모두 순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협의할 수 있다, 수정안 달라라는 부분을 일단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협의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그 법안들이 5개의 법안들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방송법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 2012년도부터 논의됐던 그 법안들이거든요. 오히려 늦어도 많이 늦은 법안들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이제 환노위에서 경영계의 의견까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여야 간에 논의도 했었습니다. 논의도 했었는데 그 일방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퇴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상법과 관련된 것들도 일자 상법 그 할 때 일자 상법 개정할 때도 그 전에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다가 막판에 우리가 이제 그 법사위 통해서 본회의 상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합의 처리하자라고 얘기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제2차 상법의 내용들도 보면은 그 이미 통과된 그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라든지 또는 전자주총이라든지 또는 독립이사제 확대하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집중투표제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의 그 상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첫 번째로는 왜 그러면 그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것을 봤을 땐 그 진정성에 저는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시간 끌게 하면서 발목 잡게 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그 전에의 그런 그 경험들로 비춰봤을 때 반추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 논의를 하자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대안이 있다라는 그런 거로 저는 들리는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그 뭐 지금 어차피 21일 날 8월 임시회가 열리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논의는 해볼지언정 지금 상정된 그런 내용들을 그 뭐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의 협의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옳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방송법의 예를 들더라도 저는 문명 국가에서 어느 민주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입법권이 남용되는지 사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방송상법은 방송연구장악법이고요. 공영방송을 와해시키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노조의 관여, 결국은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편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결국 사측은 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사 수를 늘려서 그 늘어난 이사를 친여 성향의 그런 인사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민노총이 될지 민변이 될지 또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될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방송이 과연 공정성과 그리고 정확한 보도를 담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결국 과거에 저희가 군부 정권 시대에 땡전 그런 뉴스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땡명 뉴스가 아마 팔개를 치게 될 것 같다. 결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 공정성을 아마 와해시키게 될 것 같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나 공영방송이 아니라 이제는 민영방송, 예를 들어 YTN, 연합뉴스 TV와 같은 이런 민간이 주인인 그런 회사마저도 보도 책임자를 사측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노사가 합의를 해야지만 사장을 임명하는, 결국은 노조가 회사를 접수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희가 막아내야 되는 법이고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강행 처리하겠다는 그 목소리밖에는 듣지를 못했었고요. 8월 21일 날 아마 이 법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희 전당대회가 8월 22일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김빼기 전략, 전당대회 김빼기 전략으로밖에 읽혀지지 않거든요. 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보고 국민을 상대로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그렇게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 3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대안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민주당 안을 반대하겠다라는 거로 비춰져서 이 또 대안 제시해 갖고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방송 3법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그 공영방송의 사장들 윤석열 정권 때처럼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들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거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정치권의 추천권을 대폭 40%로 낮추면서 거기에 다양하게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변호사단체라든지 또는 그 뭐 그런 쪽의 추천을 받아서 다양하게 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안에 이제 그 시민사회라든지 뭐 언론노조라든지 이런 쪽이 우리 민주당하고 친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 주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그 단체들이 민주당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원래가 하는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정권과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공영방송법 지배구조 개선안 법안 냈을 때도 극렬히 반대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그런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부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 있는 단체들 넣은 거를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필리버스터를 하루 반 정도 했는데 그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필리버스터에 진정성 있게 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해버리고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또 국민의힘 부의장이신 주호영 부의장님은 사회도 거부하고 안 보셨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는 아마 다수 야당의 어떤 수적 우위에 갇혀가지고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거를 지금 이 논리에 갖다 맞추시는 거는 제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방송 3법은 특정 세력과 특정 진영이 방송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이 국민 여러분께 과연 이득으로 돌아갈지 또는 편향되는 현재의 친여권 성향의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마이너스가 될지는 국민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